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중국 공항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리수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들어보면 실제 분리수거 기능은 전혀 안 되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속임에만 치중한 수거통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짝퉁 쓰레기통까지 만드는 중국인데요. 이 쓰레기통이 발견된 곳은 무려 공항입니다. 중국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에게 하는 척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그 나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공항에 이런 눈속임 쓰레기통이 있을 정도면 다른 지역은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광활한 영토에 자원도 많고 인구도 엄청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기술력으로 한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한 장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본질을 무시한 채 그저 되는 척만 하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폭탄 빼고 다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작 폭발을 해야 재구실을 하는 폭탄은 잘 터지지 않고 터지지 말아야 할 것들만 터지는 중국산 제품의 허술함을 비꼰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의 배터리 폭발을 시작으로 중국 관련 선박들까지 여기저기서 폭발 사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 2,4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항으로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크루즈선은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제주에 입항한 배였습니다. 제주해경은 크루즈 메디테라니아호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즉각 출동했는데요. 선박 기관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내부에서 초기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이 크루즈에는 2,4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배가 제주항 입항하자마자 연기가 치솟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기관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이미 지난 9일 대형 컨테이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시 저우산항 베이룬 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만 YM 모빌리티 소속 컨테이너선 둥밍호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닝보시 해사국은 둥밍호에 실려있던 위험물 컨테이너가 폭발해 현지 당국이 응급조치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이자 세계 3대 컨테이너항으로 꼽히는 닝보항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고 이 사고의 원인이 배에 실린 해외 운송용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난 불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상하이에서 선적한 6500TEU급 중국 중동 전기선이었습니다. 사고는 배가 항구에 접안하던 중 냉동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컨테이너의 폭발 장면은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둥밍호에서 화물이 폭발하면서 생긴 화염과 짙은 연기가 항구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관측됐고 일부 파편은 수십 미터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부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현지 시민은 수백 미터 떨어진 이곳에도 충격파가 있었다며 식당 천정이 일부 내려앉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주유소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당 선박은 닝보에 정박 후 그날 오전에 재급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현재 매체들은 저온으로 유지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냉장고 전원을 안 꽂은 것 같다는 이유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로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 저 정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온도 체크 모니터링조차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중국은 이제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에까지 배터리를 넣을 심산입니다. 이른바 전기 선박의 등장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302A LFP 배터리로 구동하는 유람선이 중국 푸젠성 민장 강위를 운항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박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을 합하면 1624kWh입니다. 최근 외신들은 중국이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탑재 선박, 즉 전기추진선 산업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기추진선 운영에 드는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 선박보다 크게 높은 데다 관련 인프라도 아직 부족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영국 환경 전문 매체 다이얼로그 어스는 중국 전기추진선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물론 경제적성과 측면에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 제조 인프라를 이미 확보해뒀다는 점이 전기추진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나 대형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의 국가들에서는 전기 추진선에 일반적으로 3원계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달리 중국 LFP 배터리는 3원계에 견줄 정도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데다 공급망도 탄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이얼로그 어스는 전기 추진선은 중국 해운 산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띄우고 있지만 중국이 전기 추진선을 확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배터리 가격 자체가 화석연료와 비교해 비싼 데다 교체 주기 또한 선박 수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운행을 시작한 중국 최초의 전기 화물선에는 모두 3개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비용만 동일 용량의 디젤선 전체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재충전을 위한 항구 전기 설비와 같은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2024년 8월 기준 중국 전체 화물선 12만 1,900척 가운데 전기 추진선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데요. 다만 다이얼로그 어스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주요 해상무역 국가들 모두 화석연료 선박을 제한하고 친환경 선박을 늘리려는 추세라고 함께 짚으며 중국 전기 추진선에 기회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 선박이 나오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중국식 LFP 배터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중국은 LFP 배터리 방식의 전기 선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전기차에서도 중국산 배터리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선박에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할 곳이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폭탄에 화물을 싣고 다니는 모양새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커지면서 전기차 보유 대수가 무려 2,472만 대에 달하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언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는 주행 중인 가운데 발생한 것보다 주차 혹은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발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20일 중국중앙TV는 전기차 외부에서 화염이 목격된 후 운전석에서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4초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에 운전자가 있다면 빠른 탈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내연차보다 큰 이유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리튬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 진압 자체가 어렵고 진압 후에도 재점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차량 하부 충격 등 외부 충격이 없는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과 관련이 큽니다. 중국 자동차 공정연구원이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를 연구한 결과 배터리 열폭주가 배터리 화재의 최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2020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시스템의 열 확산성 테스트를 포함해 열폭주 이후 배터리 시스템이 5분 내 불이 붙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3가지 전기차 국가의무 표준을 공포했습니다. 배터리의 열폭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혁신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양극재로 리튬과 인산철을 사용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점유율이 70%로 3원계 배터리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LFP 배터리만 탑재하는 BYD 전기차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이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보다 안전하다고 보도한 기사는 찾기 힘듭니다. 당장 대안으로는 스마트화를 통해 배터리 냉각 시스템과 방열기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나라가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한 발화 및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느냐에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달려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들이 또다시 커다란 화재를 일으키거나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면 중국산 배터리를 전기 선박에까지 탑재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국산 폭발물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3차 감식이 이뤄진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전기차를 비롯해 부두에 정박해 있던 대형 컨테이너 등에서 연달아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이쯤 되면 중국에서 손만 대면 불이 난다라는 말이 사실로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박 중인 항공모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더구나 화재가 난 항모는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 퇴역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난퉁 수시퉁 산업단지 내 창장 강변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퇴역 항공모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난퉁시 소방당국은 화재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명구조, 공안 등 부처 인원들이 현장에서 수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난 항공모함 이번함 민스크호는 구소련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지난 1978년 2월 니콜라예프 조선공장에서 탄생시킨 한때는 러시아의 자존심이 담긴 키예프급 중형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배치 당시에는 극동함대의 자존심으로 위용을 과시했고 태평양 함대에서 활동했지만 세월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민스크호는 지난 1993년 퇴역했고 퇴역 후인 1995년 한국 기업이 고철용으로 매입했다가 1998년 중국 기업에 다시 매각했습니다. 1995년 우리나라에 고철로 팔려와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체를 기다리고 있던 민스크호의 모습입니다. 민스크호는 과거의 위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1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민스크호는 한때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주력함으로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미드웨이호 등과 맞서는 구소련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배가 동해에 나타날 때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광활한 갑판은 63빌딩을 옆으로 뉘어도 30-40m는 더 여유가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고철로 변할 처지가 된 민스크호의 미사일 발사 장치는 내부가 텅 비었고 한 포의 포신도 여러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항공모함의 첨단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를 철저히 파괴한 후 고철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15억 달러를 들여 건조한 배를 불과 15년 만에 폐선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가 드는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방력은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스크호를 사들였던 한국 기업은 이를 중국 기업에 팔았고 최종적으로 민스크호를 사들인 중국 기업은 민스크호를 이용해 광둥성 선전의 해군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됩니다. 결국 민스크호는 2013년 1월 다롄 융자그룹에 다시 매각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잦은 손바뀜 끝에 민스크호는 2016년부터 중국 난퉁수시퉁 산업단지에 정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크호를 사들인 중국 업체는 이 항구에서 낡은 민스크호를 해체하고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연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러시아 항공모함처럼 최근 러시아의 해군력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모습은 러시아 북방함대 핵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평양 함대는 열흘 동안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술핵 2단계 훈련이라며 함선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쿠바 아바나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최신 호위함을 정박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으름장을 놓는 무력 시위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실전에선 어땠을까요? CNN은 러시아 해군은 종이호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협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해군 예인선이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대형 상륙함이 잇따라 파괴됐고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호는 미사일 공격에 침몰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흑해에서 러시아군함 24척과 잠수함 1척이 파괴됐습니다. 흑해함대 전력의 30% 정도입니다. 러시아 해군에 드론 등 신형무기 방어체계가 없어 피해가 컸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해군 무기는 이렇게 작은 해상 드론에 대응하게 설계되지 않았고 대부분 대함포를 사용한다며 작은 드론의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쿠즈네 초포함은 7년째 수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시 항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가 최근 핵전력을 강조하며 발사훈련을 잇따라 공개하는 게 실상은 핵을 빼면 별게 없는 러시아 해군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러시아 해군이 엉뚱한 짓을 하는 동안 한국, 미국은 성공적인 협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O 사업 수주에 참여합니다. 특히 미 해군이 칠함대 소속의 군수지원함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해 첫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최대 함대인 칠함대 소속의 대형 군수 지원함 한 척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프로젝트로 하나오션이 이 사업에 신청서를 내고 이달 중 나올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에 성공하면 연 20조 원 규모의 미 함정 MRO 시장에 첫 발을 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해군과 전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 해군은 동맹국의 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 조선업계가 인력난 등으로 생산, 보수 여력이 부족해 동맹국의 함정 수리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오션을 필두로 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함정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면서 미국 수요와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미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K조선 기술을 살펴보고 간 뒤여서 이번 미 칠함대 함정 MRO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MRO 사업은 노후된 4만 톤급 보급선을 육상야드에 올려놓고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해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는 창정비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가 부여하는 중정비 자격인 MSRA를 갖춰야 하는데요.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미 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 해군은 지난 6월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조선업체의 입찰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한국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번 사업을 한국 조선소에 맡기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이 HD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와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한국과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한국 방문 이후 현지 언론에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은 그동안 서태평양에 주둔하는 함정의 MRO를 일본, 필리핀, 인도 등의 수리조선소에 맡긴 적이 있는데 한국 조선업계가 이 사업에 뛰어들자 한국의 기술력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HD현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선박 수주 물량이 늘어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인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 국방부 예산 중 함정 MRO 예산은 136억 달러, 약 19조 원입니다. 해외 업체들이 수주 가능한 비전투함 MRO 사업은 이 중 일부입니다. 미국 내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준수법 등에 따라 해군의 전투함 정비 작업도 미 본토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보급선 같은 비전투함 일부 정비만 해외에 맡기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자국 함정의 해외 수리를 극도로 꺼립니다. 다만 노후 함정이 늘고 있는 미국이 향후 이 예산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현재 함정 수리 보수 분야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업계는 함정 MRO를 시작으로 함정 신조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지난 6월 1,300억 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미 현지 필리조선소 인수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 뒤 함정 건조 자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HD현대도 미 현지 조선소 등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도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델토로 장관은 지난 4월 현지 한 포럼에서 한국, 일본과 군함 건조 협력이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해군 전력 경쟁이 있습니다. 작전 능력이나 위력은 중국이 미 해군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양적으론 중국이 2015년부터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국이 운영하는 전투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습니다.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의 230배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미국 유력 싱크탱크나 전직 군 관료 등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은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하기 힘들지만 2023년 세계 선박 건조의 26%를 차지한 한국, 14%인 일본과 협력해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며 한국과 이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연달아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조차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을 이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니 한국의 달라진 위상은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합니다. 중국 대형 선박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이곳저곳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중국 컨테이너선에서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시 저우산항 베이룬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만 YM 모빌리티 소속 컨테이너선 둥밍호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닝보시 해사국은 문제의 둥밍호에 실려있던 위험물 컨테이너가 폭발해 현지 당국이 응급조치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닝보항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이자 세계 3대 컨테이너항입니다. 이런 곳에서 대폭발이 발생했으니 인명피해는 물론이며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감추기 마련이지만 워낙 큰 폭발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 매체들도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화재와 폭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불은 배에 실린 해외 운송용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 매체들은 폭발이 이유로 저온으로 유지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냉장고 전원을 꽂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지 은폐하기 위한 조작 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대형 컨테이너에서 냉장고 전원을 꽂지 않아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박의 맹활약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화제가 됐던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 폭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10월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잇는 가스관이 폭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범인은 미국일 것이다. 혹은 가스 가격 상승을 노리는 러시아일 것이다. 겨울 동안 유럽을 압박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일 것이다.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쟁 중인 상황을 봤을 때 단순 사고라기보다는 누군가의 고의성이 짙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러시아의 소행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핀란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이 파손된 원인이 아직 불분명하다, 외부 활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에스토니아의 국방장관도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 피해가 기계적이며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끊었다는 뜻인데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파손된 가스관은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잇는 길이 77km의 발틱 커넥터로 운영사인 핀란드 가스그리드는 파손 가능성을 감지한 후 가스 누출을 우려해 가스를 즉시 차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스관은 핀란드 해역에서 끊어졌고, 그리고 통신 케이블은 에스토니아 해역에서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발틱 커넥터 가스관 사고는 복구에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피해도 컸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이 가스관 파손이 2022년 9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적가스관 노르드스트림 폭발 사고를 연상하게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2022년 9월 발트해의 해적가스 파이라인인 노르드스트림이 폭발 사고를 일으켰고, 누구의 소행인가를 두고 러시아와 서방국들 사이에 극렬한 논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잇는 가스관과 케이블 손상 사건의 배후는 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핀란드가 가스관 훼손 인근 지역에서 하필 그 시점에 중국 선박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포착했고, 중국 선박과 이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핀란드 경찰은 조사 결과 홍콩 국기를 개양한 중국 화물선의 당시 동선이 가스관 파손 지점 시간과 일치한다, 해당 선박의 역할에 조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핀란드는 중국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는 법, 사건 발생 무려 10개월이 지난 지금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잇는 가스관 폭발 사고는 결국 중국 선박의 소행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선박이 지난해 10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발트해 해적가스관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제야 그것은 강한 폭풍에 따른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야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 전달했는데요. 사건 직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조사를 통해 중국 해운사 뉴뉴가 소유한 홍콩 선적의 컨테이너선 뉴뉴 폴라베어가 가스관을 파열시킨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게 맞았던 것입니다. 특히 핀란드 당국은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이 의도적인 행위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외교부에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외교부는 펄쩍 뛰면서 가스관 파손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해역에서 중국 선박은 정상적으로 항행했다, 바다 상황의 악화로 인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증거가 드러나자 자국 선박의 잘못이라고 시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사 과정에서도 영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국가수사국에 문서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그저 자체 조사 진행 중이라고 답하더니 결국 10개월이나 시간을 끌더니 지금에서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 선박이 사고를 낸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폭풍에 의한 사고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자연재해로 몰고 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페부크루 에스토니아 장관은 선장이 다치 바닥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관은 중국이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가스관이 전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폭풍에 의한 것이라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중국 해운사 뉴뉴 폴라베어가 6,000kg의 닻을 바다 밑으로 끌고 가서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닻은 사고 현장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핀란드의 유럽연합 장관인 안데르스 아들러크로이츠는 지난해 12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태도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낸 사고는 맞는데 돈을 낼 수 없다니 국제사회에서 이런 민폐가 또 없습니다. 파이프라인 수리 작업은 3,500만 유로, 약 523억 9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중국이 이 많은 돈 중에 일부라도 내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어물쩡 그냥 넘어가려는 꼼수라는 것을 세계가 모를 리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바다 속에는 통신 케이블만 깔려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스나 석유를 보내는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래서 최근 테러 단체들은 가스나 석유관을 노리고 교묘하게 폭발 사고를 일으키곤 합니다. 해저 가스관이나 통신 케이블을 손상하는 행위는 범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테러 단체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잠수부의 소행일 수도 있고, 닻이나 어망을 끌고 가는 배의 소행일 수도 있고, 범인을 찾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요즘 뜨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즉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를 적절히 섞은 전쟁에 적합한 공격 방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기는 어려운데 효과는 큽니다. 영국 국방부는 전 세계 인터넷 통신의 99%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은 아직 해저 케이블의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특정 국가의 해저 케이블을 모두 결단내면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해저전입니다. 중국은 이미 해저전에서 꼬리가 잡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일과 8일 대만 본섬과 맞주열도를 잇는 해저 케이블 2개가 각각 불통했습니다. 대만 국가통신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중국어선과 화물선이 지나가면서 케이블이 끊어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후 중국이 대만의 인터넷을 교란하려는 군사작전을 연습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차이야오친 대령은 중국이 앞으로 대만의 해저 케이블을 계속 파손해 대만군의 전비태세를 떨어뜨리고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해저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HS-6001 무인 잠수정은 중국 해저전의 비밀무기입니다. 이 잠수정은 길이 약 5m, 지름 약 1m로 작은 편이지만 기뢰 제거, 적 해저 케이블 도청 파괴, 특수전 침투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군용 무인 잠수정입니다. 대체 중국 해운 유뉴폴라베어는 왜 닻을 바다 밑으로 끌고 가서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을 손상한 것인지 고의인지 사고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선박들이 이처럼 전 세계를 누비며 대형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앞으로 중국산 전기 선박까지 바다에 나타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중국 선박의 입항을 최근 일본의 한 참의원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일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인물은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소속당인 일본 유신회로부터 제명된 스즈키 무네오 참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은 G7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위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일본이야말로 무기 공급을 하지 않은 유일한 G7국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의 작은 도시인 보우찬스크 하늘에 마치 핵폭발을 연상케 하는 작은 버섯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버섯구름은 핵폭발이 아니어도 충분히 큰 규모의 폭발에서 갑자기 형성된 고열의 저기압이 위로 치솟으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 버섯구름은 실제로 수소폭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수소에게 융합이 초래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소폭탄이 아니라 수소전기차에서 떼어낸 수소탱크가 터지면서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보우찬스크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V자 모양으로 시동설을 흐르는 보우차강의 북쪽 골재 공장으로 후퇴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연지형인 강을 앞에 놓고 골재 공장의 옥상에서 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강 남쪽에서 접근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으로선 이 골재 공장을 탈환해야 했지만 강과 높은 위치를 이용한 러시아군의 총격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서방이 제공하는 정밀 유도탄이면 해결될 일이지만 유도탄은 늘 부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작한 공중드론은 러시아의 전파교란 능력에 종종 막혔고 드론이 투하할 수 있는 폭탄 중량은 매우 제한적이라 파괴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망가진 민간 차량의 부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고 테슬라에서 전기 배터리와 교류기를 떼어내 무선 조종 차량, 즉 지상 드론의 동력을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외에서 수입한 중고 테슬라 배터리를 종종 자체 생산한 드론의 동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소폭탄은 도요타 수소차를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망가진 일제 도요타의 수소차 미라이에서 고압 수소탱크를 떼어낸 것입니다. 미라이의 수소탱크엔 1만 제곱인치당 파운드의 압력으로 5kg의 수소가 저장됩니다. 52kg 중량의 이 탱크가 폭발물과 함께 결합해 터지면 TNT 162kg의 파괴력을 지니며 수소 폭발은 강력한 폭발파와 불덩이, 파편, 버섯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이 수소폭탄 배달 RC 차량을 러시아군이 지키고 있는 골재 공장까지 원격 조종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 폭탄 배달 차량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공장의 동쪽 다리를 건넜고 근처 빽빽한 숲 탓에 공장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러시아군은 이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폭발 뒤 곧 거대한 수소폭탄의 화염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골재 공장에 상당량의 탄약을 비축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수소차의 수소탱크는 안팎의 압력이나 충돌에 결코 터지지 않게 철보다도 10배 높은 강도의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매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도요타 수소 차량의 수소 탱크는 전장에서 간단한 개조를 통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수소 탱크의 외부를 플라스틱 폭탄으로 감쌌을 뿐이지만 수소 폭탄이 완성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도요타 미라이 수소 탱크를 폭탄으로 쓴 것은 제품의 원래 의도에 상관없이 전장에서 기술이 어떻게 예측 불허의 방식으로 응용되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평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이 골재 공장에서 후퇴했고 시 탈환을 꾀하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압박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튿날인 7월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 지휘부는 북동부 최전선인 이곳 보우찬스크를 방문해 훈장을 수여하며 이곳을 수비하는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그동안 도요타는 수소탱크에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충돌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간단한 개조만으로 쉽게 수소탱크를 수소폭탄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도요타 수소탱크에 대한 안전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파괴력을 보면 또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요타 수소차가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일본이 자신들은 무기 공급을 하지 않은 유일한 G7이라며 우크라전 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본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댓글로 응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한 도요타 수소차의 폭발 소식은 전기차 화재로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틈을 타 수소차 대중화를 노리던 도요타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면서 수소연료 전지차가 전기차를 누르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지만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수소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수소연료 전지 스택에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저온 환경에서 전력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은 점도 장점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도요타 수소차 폭발 사건 전까지만 해도 세계 수소차 개발 시장은 최근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인수한 현대차, 최근 수소연료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 새로운 수소차 출시를 준비하는 일본, 그리고 매서운 속도로 수소차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중국, 이렇게 4개국이 치열한 일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행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연구개발과 생산으로 이원화돼 있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양수도 계약을 현대모비스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인수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 전지 사업과 관련한 설비 및 자산, 그리고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 인력 등 기술력과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싼 IX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뒤 2018년 넥소를 처음 출시했는데요. 이후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넥소의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인수를 계기로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치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그만 도요타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입니다. 미국에선 제너럴 모터스가 수소에 적극적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개발에 약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BMW, 스텔란티스 등 유럽 완성차 회사들도 수소차 사업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2034년까지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차 보급량을 5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각국이 수소차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소연료전지차가 전기차보다 충전시간도 짧고 주행거리도 길어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적합하고 여기에 주행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어 궁극의 친환경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소차는 원자재 투입량도 전기차보다 적고 코발트나 리튬 등 희소 광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원료인 백금은 재활용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강국들이 수소차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만 도요타 수소차가 사고를 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아 중재가 가능하다는 일본이 주장을 무시하듯 러시아는 최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3일 일본에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 등 일본인 13명에 대해 영구 입국 금지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입국 금지 명단에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창업자, 다나카 아키히코 일본 국제협력기구 이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지통신은 러시아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경영자들을 대거 입국 금지시킨 배경에 대해 입국 금지 대상의 지뢰제거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가 국제협력기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기를 제공하고 라쿠텐 회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지원에 나섰던 점을 이유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 자동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자
러시아 내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고 아예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해당 공장은 러시아 국영 자동차 개발 연구소에 매각하면서 러시아에서 철수해버렸는데요. 이러니 러시아가 도요타를 곱게 볼 리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공급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일본을 제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은 K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약 27조 원을 돌파하고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4대 방산 강국 목표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반면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일본은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에 기초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다가 올해 방위장비 지침을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길을 열고 있는데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보다 못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축적된 기술력으로 세계 각국에서 수출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K방산 신드롬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